안녕하세요. K입니다. 스탠퍼드 노년내과 전문의가 말하는 미국 상위 1% 시니어들의 7가지 건강 습관. 1. 내 근육 사용법을 안다. 지금부터 5년간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는 것과 5년간 몸에 좋다는 음식과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때 5년 뒤 더욱 건강하고 타인에게 의존할 필요 없이 생활할 수 있을까? 답은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다. 시니어들에게 대단히 치명적인 사고 중 하나는 낙상 사고다.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을 뜻하는데 뼈가 약한 노인들은 가벼운 엉덩방아에도 허리뼈나 엉덩이뼈가 부러질 수 있고 이로 인한 골절이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하체 근력 저하와 균형 감각 상실로 밖에서는 물론 집안에서도 낙상 사고가 번번이 일어날 수 있다. 근육이 있어야 자칫 넘어질 뻔한 위기에도 균형을 잡을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손실 없이 많은 양의 근육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하나다. 하루라도 젊을 때 근육을 단련시켜 근육량을 늘려놓는 것이다. 너무 늦게 시작하면 근감소증으로 인해 근육량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감소증은 2016년 9월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으로 인정받아 국제질병분류기호까지 받은 질병이다. 근감소증이 있으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당뇨와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치매 등의 발병 확률이 높아지며 더불어 수명도 짧아진다. 이런 근감소증의 발병 속도는 50대 이후부터 빨라진다. 그러니 하루라도 젊을 때 근육량을 늘려야 한다. 청년기에는 최고 근육량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성장을 하고 장년기에는 그 근육량을 유지해가며 노년기에는 근손실을 최소화한다면 노년기에 들어가도 장애 구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반면 장년기 때부터 근육량이 부족하거나 운동 부족으로 근육량이 급격히 떨어지면 장애 구간에 훨씬 일찍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 때문에라도 50대 전후부터는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 근력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다. 운동은 올바른 자세로 해야만 올바르게 힘을 전달할 수 있어 다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운동이 좋다고 해서 운동을 하다가 몸을 다치면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건강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에 좋은 자세부터 구축해야 하는데 그렇게 구축한 바른 자세는 통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자신감도 끌어올려 정신 건강에도 좋고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의 효과도 최대화할 수 있다. 요즘엔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남녀노소 거북목 자세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거북목이 나이가 들면서 오래 굳어져 가면 등까지 굽은 흉추 후만 상태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흉추 후만이 되면 양 어깨가 불안정해지며 골반에 전방 경사가 생겨서 차츰 허리까지 아프게 된다. 거북목과 그로 인한 구분 등 자세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진료한 환자 중에도 이와 같은 모습의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르신의 자세를 약간 교정해 드린 후 어떤 운동을 병행해야 할지 알려드리자 오래되지 않아 흉추 후만이 많이 개선되었다. 여러 번의 방문 치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사의 처방에 잘 따른 환자 덕분에 가능했다. 거북목 치료의 핵심은 목 치료가 아닌 어깨 치료라는 점이다. 앞으로 빠져나와 있는 목을 의식적으로 뒤로 넣으려고 하다 보면 힘도 많이 들지만 잠깐일 뿐 무의식적으로 다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어깨가 말린 상태에서 앞으로 튀어나온 거북목을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목을 공략할 것이 아니라 어깨를 넓게 펴주는 것이 좋다. 어깨를 활짝 펴주면 목은 저절로 몸통의 수직으로 놓일 것이다. 또 어깨를 넓게 편 자세를 유지하려면 허리와 골반이 잘 받쳐줘야 한다. 그래서 어떤 자세를 설명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고 저도 한번 해보니까 바르게 선 자세에서 어깨는 쫙 펴주고 목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바르게 세워주고 배에는 힘을 준 자세, 이런 자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자세를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꾸준히 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펴지고 거북목 자세가 치료되는데 이를 응용하면 어깨도 튼튼해져 회전근개 파열이나 오십견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굳어진 부위 근육이 다치는 것인데 어깨를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흉추후만이란 어깨가 앞으로 말렸다는 뜻이다. 어깨 앞부분에서는 대흉근과 소흉근이 수축되어 어깨를 앞으로 당기고 등 쪽에서는 활배근과 대원근이 늘어나게 되니 힘을 못 쓰게 된다. 좋은 자세를 구축하려면 뭉친 근육은 풀고 늘어난 근육은 서서히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근력 운동은 좋은 자세를 구축할 수 있게 만드는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다. 어깨는 팔의 회전을 가능하게 하는 복잡한 관절이다. 무릎 관절이나 팔꿈치 관절은 한 방향으로 접었다 폈다 하지만 어깨는 팔의 회전까지 허락한다. 회전이 가능하려면 여러 근육과 인대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런 근육과 관절이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좁은데 견갑골은 앞으로 향하고 있고 등 근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어깨 공간이 더욱 좁아진다. 좁아진 어깨 공간에서 인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염증이 생기고 끊어지는 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깨 공간을 잘 활용하고 싶다면 날개뼈와 등 근육을 살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회전근개 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합병증으로 오십견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오십견은 50세의 어깨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을 때 붙여진 병명인데 공식적인 의학 병명은 동결견이다.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관절염과 회전근개 증후군으로 인해 어깨가 굳어 통증이 발생하고 통증 탓에 어깨의 움직임에 지장이 생긴다. 처음에는 어깨를 안쪽으로 돌리기 힘들고 이후에는 팔을 앞으로 들거나 밖으로 돌리는 것도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세수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목덜미를 만지거나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는 등의 동작을 하기 어려워진다. 심할 경우 본인 스스로 제한된 어깨 관절 범위를 극복하려고 할 때 통증이 발생한다. 어깨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병행할 때 조금씩 좋아지곤 한다. 그렇다면 어깨가 건강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날개뼈의 위치를 보고 판단한다. 인간은 목에서 시작되는 쇄골이 중앙에서 양쪽으로 뻗어 어깨까지 이어지고 그 외의 모든 어깨는 날개뼈, 즉 견갑골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어깨의 위치를 보려면 견갑골의 위치를 확인해 봐야 한다. 견갑골의 위치가 어깨 건강의 징표다. 견갑골의 위치가 육체미를 뽐내는 보디빌더처럼 뒤쪽에 있는지 굽은 등과 함께 옆으로 말려 앞쪽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라. 견갑골이 앞쪽을 향하고 있다면 근처 근육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힘도 잘 전달이 안 되어서 어깨를 쉽게 다칠 수 있다. 어깨를 다치지 않으려면 등 근육을 잘 써야 한다. 바로 견갑골이 제자리에 위치하려면 등 근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 잠자는 등 근육을 스트레칭이나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을 통해 깨워줘야 한다. 걷기나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할 때 팔만 움직이지 말고 견갑골을 등에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운동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그래서 건강한 어깨를 만들어 가는데 등 근육을 활성화해야 하고 뭉친 근육은 바로바로 풀어줘야 한다. 또 뭉친 근육을 푸는 핵심은 혈액순환이다. 지압을 받거나 전기장판에 지지거나 온탕에 들어가거나 마사지 기계로 근육 풀기 등 근육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원리는 동일하다. 지압은 누르면서 혈액의 순환을 억압하고 압력을 빼면서 혈액이 돌게 해 뭉친 근육을 푼다. 열치료와 마사지 기계도 자극은 다르지만 혈액 순환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같다. 따라서 근육의 뭉친 정도나 위치에 따라 방법을 고르면 된다. 지압의 단점은 타인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에게 부탁할 수도 있지만 전문 인력을 통해 받으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기에 자주 받기 쉽지 않다. 이때 폼롤러를 사용해보자. 혼자서도 얼마든지 지압할 수 있고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타인이 등을 지압해주는 압력을 거꾸로 뒤집어 내 몸이 폼롤러에 올라가면서 재현하는 것이다.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폼롤러를 활용해 뭉친 근육을 자꾸 푸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또 손쉬운 방법으로는 바로 마사지건을 이용하는 것이다. 기존의 마사지 기계보다 강력하고 뭉친 근육을 때리는 기능도 있어 혈액순환을 돕는다. 보다 넓은 면적의 근육을 풀 때는 폼롤러를, 다소 좁은 면적의 근육을 부분적으로 골라서 풀 때는 마사지건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와, 저희 집에도 마사지건도 있고 폼롤러도 있는데 사용하다 말다 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봐야 되겠네요. 폼롤러는 유튜브를 검색해서 폼롤러 활용법, 폼롤러 운동법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또 등 근육을 활성화하는 등 근육 운동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목부터 어깨 또 견갑골 등 근육을 활성화하고 뭉친 데를 풀어주는 습관 이런 상체 운동 습관을 꼭 가져야 되겠네요. 또 폼롤러와 마사지건을 함께 활용해서 등과 하체 근육을 집중적으로 푸는 것을 권장한다. 물론 다른 근육과 관절도 중요하지만 이 두 곳이 올바른 자세를 구축하고 힘을 쓸 수 있게 하는 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또 뭉친 근육이 풀렸다면 근육을 살짝 늘려주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칭이다. 근육이 뭉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비효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한다. 먼저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그 근육을 살짝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 이것은 근육의 결을 이해하고 늘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년기, 노년기 운동 목표는 근성장이다. 물론 근력 운동은 책이 아닌 직접 운동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일단 책을 통해 간단하게라도 개요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인간의 몸은 온종일 TV나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앉아있게끔 설계되지 않았다. 만약 여기저기 근육들이 쑤시고 저리다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크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가?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가?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 근육에서 호르몬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많아져서 힘을 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근육에서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이야기하면 모두 깜짝 놀란다. 갑상선 호르몬, 남성, 여성 호르몬, 아드레날린 등 그 종류도 다양한데 일단 생체의 각종 샘에서 분비되어 순환계를 통해 이동하고 여러 기관에 도착하여 각종 생리현상과 행동까지 조절하는 신호 전달 분자가 바로 호르몬이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뇌로 가서 우울감을 떨어뜨리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 2. 췌장과 소장에 가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킨다. 3. 혈관으로 가 내피 기능과 혈관 재생을 향상시킨다. 4. 부신으로 가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킨다. 5. 면역세포의 면역 기능을 증진시킨다. 6. 종양으로 가 종양세포 사멸을 돕는다. 7. 뼈에서 골 형성과 골 치유를 촉진한다. 8. 간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당 대사를 완만하게 한다. 9. 지방세포의 지방 분해를 촉진한다. 따라서 근육에서 호르몬이 잘 분비되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좋아지고 이로 인해 어떤 옷을 입어도 태가 난다. 골프장에서는 드라이버 거리가 길어지고 설거지를 할 때는 냄비가 한결 가벼워지는 등 일상생활이 한층 편해진다.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근육은 같은 무게의 지방에 비해 부피는 약 20% 적고 칼로리 소모량은 5배 더 많기 때문에 지방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 지방간 치료와 예방에 좋다.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해도 근육량이 적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체지방을 소모한다. 이렇게 중요한 근력 운동을 정석으로 배우는 것은 골프 레슨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골프에 처음 입문할 때 지인이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스윙을 배울 수도 있지만 전문가가 따로 자세를 봐주지 않으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자칫 잘못된 자세로 하다가 다칠 수도 있다. 이처럼 근력 운동 또한 전문적인 트레이너에게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비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몇 개월만 제대로 배워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동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힘들다면 헬스장에 나가 운동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유튜브의 영상을 보며 사용법을 익히자. 그러나 영상만으로는 완벽하지 않기에
잘못된 자세로 몸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걸 읽다 보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고 또 도수치료 같은 비싼 치료 등을 받아야 된다거나 또 받는다 해도 그때뿐이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통증들, 건강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50대 전후를 준비하는 것으로는 우선 유튜브 영상부터 보고 몸으로 직접 따라하고 그러면서 궁금한 것들을 자신이 준비됐을 때 전문가를 통해서 몇 개월 정도 제대로 배운다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운동법이 되니까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체중을 줄이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다이어트하고 몸매를 만드는 목표가 아니라 좋은 자세를 위한 운동법, 또 건강한 근육을 만들기 위한 운동법, 이런 평생 써먹을 운동법을 전문가에게서 제대로 배워두고 익혀두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방법들을 익혀두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책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개념을 먼저 알아두고 지금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부위부터 배워가고 익혀간다면 근력 운동 습관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꼭 필요한 부위, 그 부분을 유튜브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매일 아침마다 스트레칭 그리고 맨몸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몸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운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람들은 일하다 보면 시간도 내기도 어렵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심리적인 장벽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근데 작은 것부터 하는 거죠. 미국 상위 1% 시니어들의 세계, 건강습관 2, 내 마음 사용법을 안다. 장년기 이후부터 노년기에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며 평가하고 세월이 흘러가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생과 감정을 평가하는데 훌륭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성지능이다. 감성지능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자아인식, 감정관리, 사회적인식, 관계관리다. 이 중 자아인식과 감정관리는 개인적 감성지능에 해당하고 사회적인식과 관계관리는 사회적 감성지능에 해당한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명사나 형용사를 사용해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자아인식이라고 한다. 본인의 장단점을 알고 타인이 어떻게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인지하는 것도 자아인식이다. 이런 자아인식이 훈련되어 있으면 수시로 자신의 감정을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되고 큰일이 생겨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하나씩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훈련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감성지능 중 하나인 감정관리다. 감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감정을 억제하고 평소 자신의 가치관과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이다. 또 사회적 인식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눈치도 빠르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요구, 우려도 이해한다. 또 상대방의 감정적인 신호를 포착하고 사회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한편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 대화 속에 숨은 실제 의미를 파악해낸다. 이런 사회적 감성지능이 높으면 관계 관리를 통해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고 명확하게 의사소통하며 타인에게 영감을 주고 갈등을 지혜롭게 처리한다. 이런 감성지능에서 비롯된 각종 기술은 본인도 모르게 발휘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며 공감하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감성지능은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성지능을 끌어올리는 운동 또한 신체 운동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또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우리는 꼰대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들은 왜 어쩌다가 꼰대가 된 것일까? 꼰대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방어기제로 무장한다. 감정적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자동생각 또는 자동행동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을 방어기제라고 한다. 방어기제의 주된 역할은 심리적 안정으로 죄책감이나 불안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꼰대 마인드에서 벗어나려면 내 안에 미성숙한 방어 기제들을 찾아내고 본인의 약점을 이해하고 순응하며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성숙한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기에 내가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 흔히 사용하는 미성숙한 방어 기제로는 부정,
합리화, 상처 주기 등이 있다. 물론 방어 기제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성숙한 방어 기제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도와준다. 또 이 세상은 상실이 반복되는 사회이다. 노화로 인한 건강 상실, 경제력 상실, 배우자, 부모, 가족, 친지와의 사별로 인한 상실 등이 그렇다. 또 자녀들과의 마음거리, 즉 관계도 문제가 된다.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길 반복하다 보면 자녀들도 사람인지라 자연스럽게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되는데 본인은 이것이 마음의 병 때문에 시작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노화로 인한 두뇌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인간 뇌의 시상하부 중추에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 세로토닌은 수면과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행복과 기쁨,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선사한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세로토닌 생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불안감과 초조함이 생길 수 있고 이에 감성 지능을 발달시킬 여유마저 사라질 수 있다. 또한 혈관성 노화도 문제다. 나이가 들면서 동맥경화로 인한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두뇌의 모세혈관 손상으로 신경세포가 파괴되고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과 피질하 영역으로 가는 모세혈관이 막히게 되면서 노년기 우울증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따라서 신체적 운동뿐만 아니라 감성지능 발달을 위한 5가지 방법으로는 첫째, 배우려는 자세 갖추기. 둘째, 멘토를 찾아 관계 맺기. 셋째, 나누는 마음. 넷째, 몸을 움직여 마음도 움직이기. 다섯째, 평안을 위한 숙면. 건강습관 3. 내 약 복용법을 안다. 주기적으로 주치의와 함께 현재 복용 중인 약의 리스트를 살피며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라. 또한 약은 여러 곳에서 처방받지 말고 가급적 한 명의 믿을 수 있는 의료진에게 처방받는 것이 안전하다.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거나 양을 조절하고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무조건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약을 먹고 질문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약 먹기 또한 위험할 수 있다. 의사와 상담하고 치료의 개요와 득과 실 등을 충분히 이해한 뒤 치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의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질문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불가피한 경우엔 간호사나 약사에게 도움을 청해 환자가 약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영양보조제가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영양보조제의 부작용도 확실히 숙지하고 구입하거나 복용하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에 도움을 받는다. 건강습관 4. 내 두뇌 사용법을 안다. 노년기 두뇌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치매 예방 관점에서 풀어가고자 한다. 내가 답할 수 있는 건 2가지이다. 실제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방법으로 첫째는 땀이 날 정도의 강도 있는 신체 운동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두뇌 운동이다. 노화에 따른 뇌기능 저하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만 알면 그만큼 위축될 수 있으나 향상될 수 있는 방법까지 제대로 알면 뇌 사용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우리 뇌를 매일 사용하여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질문은 보다 정밀하게 하고 정보나 지식을 들으면서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자. 건강습관 5. 나만의 건강검진 스케줄을 안다. 자신의 심신의 취약점을 이해한 후 의료진과 상의해 건강검진 일정을 정확하게 설계해야 한다. 또한 가족력과 생활습관을 토대로 본인이 어떤 암에 취약한지 알아야 한다. 학회마다 권장하는 건강검진 스케줄이 다르므로 스케줄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하여 결정하라. 검진 스케줄은 본인이 챙기되 의사와 상의할 수 있는 팀워크가 필요하다. 건강습관 6. 병원 사용법을 안다.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느라 활동량이 극도로 줄었거나 5일 동안 병원 침상에 누워 있었다면 하체의 힘이 빠져나간다. 70세 이상의 입원 환자 중 약 3분의 1이 입원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장애를 가지고 퇴원하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입원 관련 장애라고 한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환자 본인이 스스로를 돌보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일상에서 개인관리 활동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옷 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이동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소변 혼자 보기 등이 해당한다. 또 몸단장, 집안일, 식사 준비, 빨래, 근거리 외출, 교통수단 이용, 물건 구입, 금전 관리, 전화 사용, 약 복용 등이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첫째도 기능이고 둘째도 기능이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환자의 보행 능력이 퇴원할 때도 여전한지가 중요하다. 그래야 퇴원에서도 집안에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체 능력과 기능 유지에 항상 신경 써야 한다. 또 차차 건강이 회복되어 침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면 또는 활동량을 늘려갈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두 다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너무 긴 시간 병상 침대에만 누워 있어서 오랜만에 두 발로 서는 것이라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처음에는 간호사나 간병인,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관절도 굳을 수 있다. 자칫 혼자 있을 때 낙상하게 되면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낙상 사고를 항상 조심해야 한다. 또한 입원 중에도 가급적이면 환자가 침대에만 누워있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 능력과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건강습관 7.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기에 이른 시점은 절대 없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이 어찌 원하는 대로 되겠냐마는 적당한 운동으로 몸과 마음의 근육을 만들고 두뇌를 관리해 낙상과 치매, 암을 예방하고 필요한 약을 적절하게 복용하고 시의적절하게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병원에 의존하는 게 아닌 병원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해 간다면 불가능한 꿈만은 아닐 것이다. 많은 이가 오래 살다가 짧게 아프고 세상을 뜨길 원한다. 2, 3개월도 2, 3년도 아니다. 100세 가까이 살다가 가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이도 없는 듯하다. 당신은 어떤가? 인간의 죽음은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쌓을 기회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비교적 많이 겪고 지켜본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뿐이다. 사실 본인의 죽음은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한 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 많은 만큼 담당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 삶의 마지막, 즉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처럼 생각해보자. 죽음도 사실은 삶이라는 여정에서 은퇴하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제대로 준비하면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다. 사전 의료 계획을 철저히 세우면 삶의 질과 만족도가 올라가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마지막 나날을 보낼 수 있으며 원치 않을 경우 연명 치료도 받지 않고 불필요한 입원도 막을 수 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나의 마지막 순간과 장례식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면 좋을까? 그들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 등을 생각하며 산다면 여생의 목적이 뚜렷해질 뿐만 아니라 더욱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쓰며 살게 될 것이다. 나 역시 노년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어르신과 마지막 삶의 여정에 관해 대화하면서 배운 것이 참 많다.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야 하기에 슬프고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렵기도 할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은 모든 가족에게 똑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면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그 과정과 관련해 내려야 하는 결정들에 대해 가족은 충분한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이 좋다. 가족들과 미리미리 진솔한 대화를 평소에 나누면서 그렇게 이별을 준비해 간다면 남은 가족들도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의사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관해 정답을 알려줄 순 없다. 다만 스스로와의 대화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다. 본인과 가족에게 솔직해져 나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은지 신중하게 생각해보라. 또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든 사전의료 지지서든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간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준비하면 보다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7가지 건강 습관을 갖춘 이들은 나이가 들더라도 젊었을 때처럼 활력이 넘치며 마음에 안정이 깃든다. 건강관리의 쳇바퀴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사교 모임과 종교단체, 작은 공동체에서 그들은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전수하며 이들의 지혜와 내리사랑으로 인한 미덕과 인정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처럼 7가지 건강 습관을 장착해 간다면 이제 당신은 이런 삶을 하나씩 살아갈 수 있다. 첫째, 근육을 단련시켜 바른 자세와 체력을 갖춰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여행을 다니고, 둘째,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타인의 감정 또한 파악하여 공감하며 자신의 감정과 공감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셋째, 자신에게 필요한 약을 잘 정리해 효과적으로 복용하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해 가면서 주치의와 상의해 약을 효과적으로 줄여가며, 넷째, 본인의 두뇌 사용법을 제대로 알아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워서 많은 것을 이루며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해가며, 다섯째, 나만의 건강검진 스케줄을 설계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건강관리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면서, 여섯째, 똑똑한 병원 사용법을 터득해 설사 입원을 하더라도 빠른 회복 후 순조롭게 퇴원하고, 일곱째, 삶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여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 가족 모두의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해서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 습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7가지 건강 습관을 하나씩 장착해 가면서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